여러분은 혹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음에도 보답받지 못한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고 점차 자신의 자리를 잃어가는 기분이 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6살의 어머니입니다. 실직한 아들과 며느리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의 집으로 받아주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명절마다 덩그러니 남겨진 차가운 밥상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항상 처가댁 식구들과 어울리며 따뜻한 정을 나누러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왜 그녀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존재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사가 아닙니다. 이는 가족관계와 혈육의 정, 그리고 개인의 존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친밀함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미묘한 권력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키고 당당하게 내 삶을 찾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로 66살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마땅히 고요하고 한가로워야 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빌라를 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방 3개에 거실 하나 화려하진 않지만 따스하고 안락한 집이지요. 창가에 앉아 분주한 서울 거리를 내려다볼 때면 마음속에는 늘 옛 추억과 평온함이 감돌곤 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영이가 실직하면서 형편이 어려워졌고 결국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6살배기 손자 우진이를 데리고 제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두말 없이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가족이란 비바람을 함께 맞으며 서로 지탱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서재로 쓰던 작은 방을 깨끗이 비워 그들 3 식구가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온 후 식비와 공과금 같은 모든 생활비는 오로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돈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실직해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을 테니 어미 된 도리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셈이 빠른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제 통장에 노후 자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금세 파악해버렸죠. 그 후로 매달 지영이는 두툼한 청구서 뭉치를 들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진이의 영어 유치원 수업료 부부의 휴대폰 요금, 심지어 본인이 산 화장품, 할부 고지서까지 말입니다. 그녀는 대놓고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제일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할 뿐이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번 달은 민호 씨랑 저랑 사정이 너무 빠듯해서요.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넌지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지영아, 너 집에서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 한다고 하지 않았니? 왜 이렇게 쪼들리는 거냐? 그러면 아들 민호가 나서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모르셔서 그래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요. 게다가 우진이 돌보느라 지영이가 일에 집중하기도 힘들어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축 처진 아들의 어깨를 보며 저는 또 마음이 약해져 그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그저 이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내가 돕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 믿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새로운 IT 회사에 취직했지만 급여는 예전만 못했고 며느리는 여전히 경기가 안 좋다는 핑계로 집에 머물렀습니다. 며느리의 일상은 백화점을 쇼핑하고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며 SNS에 화려한 일상을 올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장을 보지 않아도 집에 오면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고 아이를 봐줄 무료 베이비시터가 있는 이 생활에 완전히 젖어버린 듯 했습니다. 분가할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나의 보금자리였던 이 집은 서서히 그들의 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 가슴을 후벼판 건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눠야 할 명절날의 풍경이었습니다. 지난 추석이 떠오릅니다.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여전히 아릿한 기억입니다. 그날 저는 모처럼 기분을 내어 최고급 한우, 갈비와 각종 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보름달을 보며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들떠 있었죠. 그런데 해질 무렵 그들은 고급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차려입은 차에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저녁은 지영이 친정에 가서 먹기로 했어요. 장인어른 댁에 친척들이 많이 모이기로 해서 빠지기가 좀 그래요. 저는 멍하니 서서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되겠니? 며느리 지영이는 특유의 상냥하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아유 어머님, 거기 가면 사람도 많고 정신없어서 어머님 불편하실 거예요. 다리도 편치 않으신데 집에서 푹 쉬고 계세요. 저희 금방 다녀올게요. 그날 이후 이것은 우리 집에 굳어진 법칙이 되었습니다. 추석, 설날, 동지 할 것 없이 단란함을 상징하는 모든 명절마다 그들 세 식구는 한껏 멋을 부리고 선물을 챙겨 희희낙낙 척아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빈집을 지키는 늙은이로 남겨졌습니다. 참다 못해 아들 민호를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민호야, 도대체 왜 명절마다 엄마만 쏙 빼놓고 너희끼리만 가는 거냐? 아들의 대답은 무딘 칼날처럼 제 가슴을 천천히 도려냈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평소에 매일 같이 살면서 얼굴 보잖아요. 지영이 부모님은 자주 뵙지도 못하는데 명절이라도 가서 효도해야죠. 그게 도리잖아요. 도리. 저는 그 말을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사돈댁이랑 우리랑 다 같이 모여서 보내면 안 되겠니? 우리 집도 좁지 않으니 그 편이 더 북적거리고 좋지 않겠어? 그때 마침 마스크팩을 붙인 차에 지나가던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부드럽지만 차가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양가가 같이 모이면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한지 아시잖아요. 그냥 명절 하루인데 집에서 편하게 계시면 저희가 맛있는 거 싸올게요.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 뒤로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뒤돌아 거실로 나갔고 제 마음속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라는 존재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기생하면서도 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올해 설날 그 먼 밤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총흙처럼 되풀이 되었습니다. 세 식구는
붉은색 떼떼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며느리는 비싼 와인을 쇼핑백에 담았고 아들은 손자 우진이에게 불이 들어오는 새 운동화를 신겨주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저들은 나만 제외된 그들만의 축제를 향해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텅 빈 거실, 오직 그들을 위해 켜둔 형광등 아래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남의 집 웃음소리와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점심에 먹다 남은 차가운 잡채와 식은 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수십 번도 더 재방송된 설 특집 프로그램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 평생 가장 고독하고 비참한 설날 저녁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텔레비전 속 낯선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와 냉기 가득한 집안꼴을 번갈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죽어버리니 눈물도 말라버린 탓이겠지요. 어둠 속에서 지난 1년간의 굴욕과 헌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점 얇아지던 제 통장 장호, 명절마다 나를 등지고 떠나던 그들의 뒷모습. 동이 트기 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일찍 떠난 남편을 위해, 못난 아들을 위해, 마치 마지막 실 한 오라기까지 다 토해내고 빈 껍데기만 남은 누에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설날 아침 서울 도심 전체가 연휴의 나른함에 잠겨 있을 때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대신 신문생활 정보란을 뒤져 24시간 연중무휴 출장 열쇠라고 적힌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자 상대방은 설날 아침부터 일거리가 들어올 줄 몰랐다는 눈치였습니다. 30분 후 앳된 얼굴의 열쇠 수리공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열쇠를 잃어버리셨나 봐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수십 년간 우리 집을 지켜온 낡은 철문을 가리켰습니다. 기사님, 자물쇠를 통째로 바꿔주세요. 요란한 드릴 소리와 함께 우리 가족의 희로애락을 지켜봐온 녹슨 자물쇠가 뜯겨 나갔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헌 자물쇠가 꼭 버려져야 마땅할 제 비굴했던 과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독일제 최고급 보안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수리공은 독특한 모양의 새 열쇠 3개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중 2개를 서랍 깊숙한 곳에 숨기고 나머지 하나는 제 열쇠고리에 끼웠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기이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설 다음 날 저녁 아들 내외가 처가 식구들과의 술자리에 찌든 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여느 때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열쇠를 꽂으려 했지만 들어갈 리가 없었죠. 오어 이게 왜 안 들어가지? 민호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며느리가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 열쇠 잘못 가져온 거 아냐? 빨리 좀 해봐. 우진이 졸려 하잖아. 그때 제가 안에서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가로막고 선 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계셨네요. 이 열쇠 구멍이 왜 이래요? 아들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바꿨다.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멀쩡한 자물쇠를 왜 바꿔요?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따지듯 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짙은 화장으로 덮인 얼굴에서 시선을 거두고 당황과 죄책감이 뒤섞인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벼르고 별러온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박민호, 이지영, 너희들 내일까지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라. 제 말은 고요한 호수에 떨어진 폭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뒤집어졌습니다. 갑자기 나가라니요? 저희 보고 어디로 가라고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 난 상관없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쨌든 이 집은 더 이상 너희를 반기지 않아. 그렇게 처가 되기 좋으면 거기 가서 살려무나. 민호와 지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내 며느리가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졸고 있던 손자 우진이를 제 앞으로 들이밀더니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 쫓아내지 마세요. 지금 당장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녀는 우진이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우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설날에 친손자가 길바닥에 나앉는 걸 보고 싶으세요.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린 우진이가 할머니 쫓아내지 마세요. 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다리를 붙잡고 우는 손자를 보자 마음 한구석이 허물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좋다. 딱 3개월 주마. 그 안에 새집 구해서 나가라. 아들이 뭐라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더 이상 타협은 없다. 3개월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부터 너희가 공짜로 얹혀 사는 건 끝이다. 내 집이니 내 규칙을 따라야 해. 저는 못을 박았습니다. 첫째, 이 집에 머무는 3개월 동안 매달 생활비와 공과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내라. 둘째, 오늘부터 난 너희 파출부가 아니다. 내 밥과 빨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 식사, 빨래, 청소, 그리고 우진이 돌보는 것까지 전부 너희 스스로 해결해라. 그들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태도가 워낙 강경하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의 삶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요리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국은 소태처럼 짜거나 프라이팬을 태워 먹어 집안의 탄내가 진동하기 일쑤였죠. 주방에서 허둥지둥하는 며느리를 보며 그녀가 살림할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아들 민호 역시 저에게 모든 걸 의존하던 버릇을 고치지 못해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밀린 빨래를 돌리고 우진이 숙제를 봐주느라 소파에서 골아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그들을 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따로 식사하고 책을 읽고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들으며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제 삶이 비로소 제 궤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3개월의 시한부 동거 기간 동안 집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민호와 지영은 서로 내 탓이라며 매일같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 신용만 할 뿐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자정에 못 이겨 결국은 마음을 돌릴 거라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약속한 3개월이 끝나기 일주일 전 주말 아침에 두 사람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다. 제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구했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두 사람은
꿀 먹은 번거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짐짓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유 어머님, 요즘 서울 전세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금방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조금만 더 여유를 주세요. 형편 좀 풀리면 바로 나갈게요. 저 뻔뻔한 얼굴들을 보자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바닥났습니다. 기회는 충분히 줬다. 저는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정 안 나가겠다면 내가 이삿짐 센터 불러서 짐을 다 빼버리겠다. 어디로 가든 너희가 알아서 해. 제 단호함에 그들의 가식적인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도끼를 품은 채 변했고 아들의 눈에도 억울함과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는 눈빛에서 섬뜩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독거노인이 가질 수 있는 최후의 방어 본능이었을까요? 저는 큰맘 먹고 거금을 들여 안방 책장, 구석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야간 조명으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제 평생 이런 짓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그 작은 행동이 저를 구했습니다. 약속한 3개월의 마지막 밤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리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고리를 긁는 미세한 금속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데 누군가 얇은 철사 같은 것으로 제 방문 자물쇠를 따고 있었습니다. 띠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2개의 검은 그림자가 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휴대폰 조명을 최소로 낮춘 채 제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심지어 침대 및 낡은 상자까지 닥치는 대로 뒤졌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입을 틀어막고 공포와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찾았어. 그 집 문서 어디 있는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이상하네. 엄마가 예전엔 안방 서랍 깊숙이 보관하셨는데 왜 없지? 아들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분명 딴 데 숨긴 거야. 며느리가 도끼 어린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3개월 기다릴 것 없이 집 문서 찾아서 바로 대출받자고. 돈만 챙기면 미국으로 튀어서 잠적하면 그만인데. 그래도 아들이 망설였습니다. 엄마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입 다물어 박민호.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당신 지금 회사에서도 잘리기 직전이잖아. 이 집이라도 없으면 우린 끝장이야. 다시 그 좁아터진 월세방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진이까지 고생시킬 거야.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당신이 물려받을 집 조금 일찍 당겨 쓰는 것뿐이잖아. 이불 속에서 듣는 그들의 대화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악몽 같았습니다. 그들은 개과천선 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강도 짓을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30분간의 헛수고 끝에 그들은 빈손으로 쥐새끼처럼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침대 옆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카메라와 연동된 앱에는 어젯밤 폐륜의 현장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방에서 나온 아들과 며느리는 제 눈을 피하며 쭈뼛거렸습니다.
지난밤의 일이 완전 범죄였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짐은 다 쌌니 며느리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아직 집을 못 구해서 그만해라. 저는 말을 자르고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집 문서 어디 있어? 돈만 챙기면 미국으로 튀면 그만이야. 어차피 당신이 물려받을 집이잖아. 적나라한 대화 내용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들을 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다. 나는 그래도 마지막 날 너희가 웃으며 나가면 가끔 반찬이라도 해서 부를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정마저 너희 손으로 끊어버렸구나. 아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아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에 112 숫자를 띄워 보였습니다. 실시간 주마. 그 안에 너희 짐 싹 다 빼서 나가라. 1시간 뒤에도 너희 물건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이 영상은 경찰서로 넘어갈 거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건 내가 네 어미로서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그 1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소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짐을 날랐습니다. 1시간 후 집은 텅 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는 아들의 눈에는 후회가, 며느리의 눈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면전에 대고 쾅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집 안을 대청소하고 가구 배치를 싹 바꿨습니다. 그들의 흔적이 묻은 물건은 모조리 갖다 버렸습니다. 창고처럼 쓰던 방은 햇살이 잘 드는 서예실로 꾸몄습니다. 저는 문화센터에 등록해 서예와 수묵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밥주걱과 걸레만 잡던 손으로 붓을 잡았을 때 느껴지던 먹향의 고요함은 정말이지 황홀했습니다. 주말이면 또래 친구들과 북한산 둘레길을 걷거나 보육원에 가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토록 충만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러 다시 12월 31일 제야의 종소리를 기다리는 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그 가족들을 초대해 홈파티를 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각자 싸온 음식들이 가득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친구들의 수다소리가 집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카운트다운을 하려던 찰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아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홀로 서 있는 그의 손에는 소박한 선물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 1년 새 많이 늙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집안의 왁자지껄한 풍경을 본 아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작년처럼 혼자 찬밥을 먹고 있을 거라 예상했겠지요. 엄마? 아들이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혼자 계실까봐 인사드리러 왔어요. 저는 화도 미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민호야, 들어봐라. 나는 예전에 내 모든 행복이 너에게 달린 줄 알았다. 네가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고마워해야 내가 행복할 줄 알았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란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내 세상이 이렇게 넓고 즐겁다는 걸 알게 되었어.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와줘서 고맙다.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다시 친구들이 있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웃음과 덕담이 넘치는 따뜻한 나의 집으로 말이죠.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화목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홀로 섰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임을 이제는 압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순간 부모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67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정하게 문을 잠근 어머니의 선택이 과연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살기 위한 정당방위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